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27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생생경제 목요일 2부에 만날 코너, 바로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세계 경제를 좀 보는 눈을 키우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첫 시간이니까 박사님도 전문가시잖아요. 좀 저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오늘날 이 지구촌은 사실상 하나의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또 글로벌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의 가계 살림살이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알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되고, 각 개인이 현명한 투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국가 경제도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필수적인 시간을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목요일 이 시간에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애청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는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금리 관련 발언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결정 권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행정부를 구성하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은 금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네. 권한도 없고요. 이제 그런 양반인데 이 제닛 옐런이 느닷없이 금리 얘기를 해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닛 옐런이라는 분, 미국 최초의 이 여성 재무장관이기도 하고 또 미국 최초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직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현실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제닛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꾸려간다. 그런 점에서 이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에 무게를 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제닛 옐런 장관이 애틀란타라는 한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도 녹화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녹화 인터뷰니까 말을 시간이 급해서 실수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네.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의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소관도 아닌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이 발언 금리가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발언 이후에 자신은 금리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또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 개입을 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경제 이론상 현재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했다. 이러고 이제 발을 뺐거든요. 네. 제닛 옐런 장관은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네. 버클리 대학에 오래 봉직을 했고 그 남편이
이 에클로프 박사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경제학계의 거물 부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학생 가르치듯이 그냥 이론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녹화된 인터뷰고 또 제닛 옐런 장관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함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마디로 제닛 옐런 장관이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 금리를 갑자기 예고 없이 올리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쇼크를 받듯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그 바이러스, 금리 인상이라는 바이러스를 조금 투입해서 내성을 길러주자. 이렇게 보는 것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금리 결정 권한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녀를 둘러싼 어떤 영향력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언이고 설득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발언이다. 이런 분위기인 건데요. 오늘 새벽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2% 이상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1%,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쇼크에 지금 허둥지둥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물가가 중요하냐면요. 물가가 오르면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어떤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할 수 없는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4.2%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폭입니다. 연준이 목표가 2%입니다. 2% 이상은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오래된 정책 방향인데 2배 이상 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의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면 연준이 바로 금리를 혹시 올리지는 않을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세계 증시에서 이거 지금 위험하다 안 되겠다. 주식을 팔고 떠나자 하는 그런 어떤 공포론을 작동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고 지금 우리 경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그 기획재정부의 이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에 기저효과라는 게 많이 생기고 기저효과라는 게 지난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통계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창궐을 해서 그때 물가가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수치상, 지수상 4.2%로 목표를 초과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크게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지표가 높게 나타나니까 세간의 불안감은 증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저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뭐 뉴스에서 미국발 인플레이션 시그널, 뭐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공포가 현실화되는 뭐 이런 기사들이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나머지 G2 국가도 좀 저희가 보면 좋으니까요. 네, 중국은 미국보다도 이 경기 과열 현상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경제 성장률 상승 속도가 1분기에 거의 20%대 우리가 지금 우리 1분기 성장이 1.6% 성장을 해도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다 해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중국은 20%가량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가도 목표치를 훨씬 더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경제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네. 어떤 부분은 이 계층 간에 굉장히 괴리 현상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이 통화를 환수한다거나 긴축 정책으로 가게 되면 어려운 그 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 자체를 참 정부에서 쓰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시중에 워낙 돈을 많이 쏟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금리 인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면 이 경기가 다 회복된 것도 아닌데 과연 괜찮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이 지금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분은 예.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상황이 인플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 상승하면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이 바로 인플레가 아니냐.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경제학적으로는 물가 상승은 그냥 액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요. 이 물가 상승이 한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구조화, 고착화돼서 경제에 다른 부작용을 주기 시작하는 상태를 인플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되어야 그때 가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인데 현재 미국 상황 4월 달에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2%로 나왔지만 네. 이것은 기저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또 기록 기저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지고 그것을 인플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돈을 더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을 당분간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 다만 이 돈을 지금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푸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의 그 통화를 푸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제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테이퍼링을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세간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금리 인상 전 단계가 테이퍼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을 둘러싸고 지금 이 전문가들 간에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미국에서 오른 건 맞지만 아직 인플레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 쪽 상황을 잘 봐야 되는 이유 아무래도 또 요즘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요. 최근에 또 박사님께서 원자재, 특히 철강 가격 추이를 좀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랑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연관이 깊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될 때 나타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이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네.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 사람들이 사업을 더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재가 거의 자체 생산이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유는 아예 나질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유라든지 또는 철광석, 그밖에 구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 이런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서민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철광석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심각해요. 2배 반, 3배 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어요. 네. 철광석은 그것을 재련을 해서 그 내년 강판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또 컴퓨터를 만들고 또 배를 만드는 걸 후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선업체들이 한국 조선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 조선 수주를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선회사들이 지금 요즘 울상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가격으로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철강 가격이 3배가량 이상이 올라서 너무 비싸니까. 그 배는 후판이라는 철강, 그 껍데기가 전부 철강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한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철강제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시 금리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번 주 내내 사실 생생경제 이 시간 진행하면서 금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정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 한마디에도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이 금리를 만약에 정말 인상하면 이 달아오르고 있는 글로벌 자산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발휘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금리란 무엇인가? 자, 이 금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자입니다. 네.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버는 기능을 잠시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는 그때 벌 수 있는 돈을 이자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반대의 경우에도 그런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그것을 금융이자 더 줄여서 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든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금융상품이자 금융이자 그래서 금리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값이에요. 돈의 값인데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업들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부터 휘청하게 됩니다. 기업이 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요. 사람도 고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니까 이제 경제가 휘청하게 되고 정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굳이 주식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서 금융이자를 받는다든지 국채를 사서 채권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나마 선방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제로금리,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0.5%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거든요. 네. 지금은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은 돈 빌리는 것이 부담이 없구나 하고 마구 빌려놨던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거나 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은 상당히 큰 쇼킹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왜 금리 인상 카드를 정부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인터뷰 시간에도 그 공모주 열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막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영업자들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할 테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하나 둔 상태에서 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예방주사 놓은 거군요. 용으로 먼저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준비해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영끌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금융 비용이 거의 제로인 전 세계적으로 제로이니까 은행이나 다른 곳으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유리하고
그 투자한 것을 이를테면 공모주 같은 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투자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영원히 제로 상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제로 금리가 비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는데 영끌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담보도 없고 영혼을 담보로 했다든지 영혼을 빌려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파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어 정부에서도 상당히 사전적 시그널을 두고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은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상이 없고요. 아예 정부가 하는 금리는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이고 금리 인상 전에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우선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 통화량을 푸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완전히 극복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확신도 없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예. 코로나 접종이 과연 완벽한가 또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만 조금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부나 개인이나 자기 부채 관리,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총 부채량 관리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부채는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그 타이밍과 돈을 이익이 나는 자본을 환수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대해서 정부나 개인 가게가 다 같이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어떤 부채를 좀 갚으려는 노력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정말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갈 텐데 그렇다면 시기를 정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뭐 정말 조심스럽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언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세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같이 따라서 인상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국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식민국가냐 제국주의 국가냐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되어 있고 특히 금융면에서는 컴퓨터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버튼만 누르면 제가 미국에 있는 재산도 움직일 수가 있고 브라질에 있는 재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현재 한국 정권 시장에 와 있는 대기업들 투자 자금의 반은 외국인들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거의 주식의 60% 7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가 인상되면 굳이 한국에서 투자한다고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네. 또는 새로 들어왔어야 될 돈, 들어 오려고 했던 돈도 미국만 금리를 올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인데 자기에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쳐주는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권시장이 괴멸할 수가 있고요. 또 환율 면에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 기조로 턴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만드는 금리, 그것은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해 내년 말까지 거의 변동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금리가 있어요.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그 채권금리. 이것은 정부의 역할과 관계없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우리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미국과의 시차 없이 지난번 금리를 내렸을 때도 그랬지만 그랬죠. 거의 한 일주일 이내에 같이 동조화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코노미 첫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